오늘 대림절 특강 주제는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경제, 선물로 해석하다는 주제로 김혜령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령 교수님은 오늘 아까 이제 설교 때도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해드렸지만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호프마교양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기독교윤리 신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이라는 데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원래 해외 대학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인터넷을 좀 뒤져봤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프랑스 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국제적인 대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대학이 세 개의 대학을 각각 유치되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2009년도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지역명으로 대학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 전에 통합하기 전에 우리가 알만한 대학 이름으로는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분 아시죠? 옛날에 그 파스테르 우유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광견병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광견병이 굉장히 유행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백신 같은 것을 개발했었는데 사실 현대의학에서 최초로 백신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만들었던데 그런 대학이 있고 또 다른 대학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두 개 대학은 제가 물어봐라는 거의 잘 못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세 개 대학이 합쳐져 가지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현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오늘 강사님 나오셔서 강의 시작하실 때 힘찬 박수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때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었지만 잘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통합하는지는 잘 소리로만 알았고요. 입학할 때는 마크 블로우라는 인문대학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잘 사는 도시이긴 한데 공업이 많아서 잘 사는 도시이긴 한데 시골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교통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었는데 저 한국 오고 나서 꽃보다 할배가 파리 다음으로 스트라스부르를 갔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은 도시로 스트라스부르를 꼽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이 좀 유명해졌고요. 마침 또 저 올 때쯤에 떼제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철도가 깔리게 되어서 여행하기 되게 좀 쉬운 곳이 됐고 스위스나 독일로 넘어가실 때 하루 보시면 되게 좋은 아름다운 도시라고들 합니다. 저희 있을 때는 한국 식당이 인기가 없었는데요. 저 오고 나서 그 꽃보다 할배 때문에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무서운 분들 같은 생각이 좀 하게 되었어요. 좀 제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분위기를 잘 보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복잡하실 텐데 저도 이 사이에 껴서 참 원고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 원고이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까 좀 제목이 과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원래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여러분 앞에 제시한 글은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주 1번 보시면 폴 리케라는 철학자의 선물 경제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으로 사랑과 정의를 좀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 논문인데 이게 좀 원래 긴 논문이지만 8페이지 정도를 추려와봤습니다. 사실은 이 텍스트 없이 PPT로만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한림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또 다른 분들 강의하셨던 텍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필요하겠다 판단하여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와서 다시 해보니까 너무 어려우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선물 경제라는 말 한번 들어보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본문이 있는데 6장 27절 성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거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 성서의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반복하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의를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정의를 말해야 하고 언제 사랑을 말해야 하냐면 가장 정의로울 때 사랑을 이야기하여야 하고 또 가장 사랑이 만연할 때도 정의를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절이다. 원수 사랑 구절이 사실은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으랴라고 꼽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동시에 원수 사랑의 의무는 알겠는데 참 하기 쉽지 않죠? 원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형으로만 남아있는 윤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또 어떤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7절부터 28절에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이 여러 가지 문장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크게 모순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철학자 폴 리게르라는 철학자는 쭉 읽다가 한 구절에 딱 걸립니다. 이 텍스트가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네. 논리가 하나가 아니네. 모순된 두 개의 논리가 여기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데요. 철학자가 볼 때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구절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구절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모순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순인지 잘 몰라야 정상이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여라 말은 우리 대부분 남도 원수를 사랑해줬으면 그럼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둘의 모순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철학자가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볼 때 남에게 바라는 대로 그만큼만 남에게 해주는 윤리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윤리는 급이 다른 윤리입니다. 전자는 정의이고요, 평등과 정의의 윤리이고요, 그리고 원수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볼 내용의 중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 또 이해해야 할 다른 축이 하나 있어요. 우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한민교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들을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것들에 많이 사회 각계의 분야와 또 운동으로 싸우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체계는 경제 체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토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굉장히 이상한 말을 들리실 텐데 제가 일반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 대부분의 학생이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각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누가 가랭이 쓰레기 남을 먼저 챙기냐. 우선 나 먼저 챙겨야지. 이걸 너무나 당연한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교회 다니시느라고 이게 예외인지 모르실 거예요. 늘 이렇게 이웃사랑 이런 거, 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정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각자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는 있으면야 뭐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사랑과 자비는 그냥 여유로운 자들이,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자들이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장식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노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됐지. 뭐 이거를 남 기부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 싸우고 이러냐. 각자 잘 살면 된다. 각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선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논리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과점 주인이 빵을 파는 게 그 주변 사람들 불쌍하니까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비심으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돈 벌려고 이익이 있으니까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으로 빵을 만드는 거나 사실 돈 벌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고민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사실 소비자로서 좋기도 하거든요. 야, 보시면 이게 되게 좋은 빵집 아저씨인데 사실 품질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마음으로 빠는 빵집보다는 좀 얇고 비싸더라도 아주 얇게 품질 개발해가지고 파는 빵집을 또 우리가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지 안타까운지 모르겠지만 이 아담 스미스는 사실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시작했어? 네. 이 신자유주의의 이론, 경제적 이론가는 프레디 하이에크라는 문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담 스미스가 이 하이에크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유주의자인데요. 이 자유는 사실 돈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공공의 힘으로 공권력으로 같이 도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좀 경악스러운 말도 하는데요. 군대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군대도 다 사조직으로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경악스럽죠.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 벌써 실현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세콥 이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왜 우리가 사설 경찰들 있잖아요. 사설 경찰들 경호원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을 위해 중동에서 싸우는 많은 군인들이 미국 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위험한 곳에 있는 사병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윤리 이런 거는 다 거짓이고요. 사실은 위선이고 사익이 공익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시장이 사실 사회가 아닌 사실 뭐 사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장에 사는 것인데 인간은 이제 오직 경제적 동물이기만 한데 이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며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팔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있다면 국가가 해야 되려면 기껏해야 최소한의 치안 정도를 유지하는 일. 그 다음에 좀 야갔어요. 초등학교는 국가가 또 담당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교육까지 기업가가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크니까 노동자로서 일할 정도의 교육은 국가가 시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과 이러한 어떤 경제적 관점의 인간 이해는 사실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이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란 이기적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동물적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전통적으로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탐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늑대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많아 늑대로 이렇게 또리장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의인화를 이렇게 해버리는데 인간은 이렇게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윈 이후의 진화론적 인간이하고 크게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선, 정의 이런 감정들은 다 허구이고 사실은 위선이고 혹은 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자신의 삶 위로하라고 만든 하나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이고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때 유일한 것은 욕망밖에 없다. 이기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제적 이론을 만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인간이니까 사실은 이것 이상이 아닙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천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살펴볼 두 명의 학자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학자가 이제 막셀 모스라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이 책은 꽤 고전이어서 책 제목을 들으셨거나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름만 어렵지 선물 이론입니다. 선물 이론. 여기서 선물이란 증권 시장에서 팔리는 그 어려운 선물이 아니고요. 진짜 선물이죠. 기프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때에는 아까 설명했던 서구 사회가 우리보다 한 1, 2세기 정도 앞서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벌써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20세기 초반에는 엄청난 탐욕이 유럽을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혹독한 양극화의 시대로 이제 몰고 갑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아동노동을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사실 아동노동의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섬유공장에서 아이들, 우리 영웅도 옛날에 어린 영웅도 쓰기는 했지만 섬유공장에서 24시간 돌려야 이제 이익이 나는데 이 돌리기 위해서 기계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섬유 산업은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면 기계가 고장 나니까 먼지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치울 청소부가 필요했는데 이제 홈집이 크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동을 사용했습니다. 네, 아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아니 얘를 어디 노동시킬 때가 있다고 애 노동을 시켜 나쁜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유능한 노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 기계 안에 좁은 데를 막 사사삭 들어다녀서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인간이 현실적이고 인간의 실제이고 동물과 다르지 않게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욕망을 더 파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부릴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막셀모스는 좀 그렇게 탐욕에 물든 인간을 다른 식으로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정말 인간이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에 아직 원시적 형태의 삶을 구수하고 있는 이제 부족들을 찾아가서 연구하도록 제자들을 보냅니다. 게을러서 본인이 지금까지는 않고요.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딱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요.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 사람인데도 벌써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서구가 우리는 문명사회, 너희들은 미개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지배해도 되는 사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회, 우리의 종교를 심어도 되는 사회, 위계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원시사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힘의 서구의 강자적 입장에서 그 사회를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태고사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우리가 지금 잠깐 잃어버린 어떤 삶의 원형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적정할 말이 없는 원시 사회들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안 되나 보죠. 전기가 나간 거 아닌가요? 네. 전기가 나갔네요. 이게 지금 너무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전기가 나갔네요. 이제 안 그래도 이쁘지 않은데 저의 얼굴로 시선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교회 안에서 나가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뻐해 주시면 저도 더 신나서 말을 잘합니다. 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호주 위에 이제 키리비나라는 작은 섬에서 자기 제자가 연구해 온 정보를 이제 분석해 보는데요. 이 키리비나라는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호주 기역자로 사이에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섬들입니다. 유럽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데까지 식민지하고도 연구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제자들이 이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이제 가져다 주는데요. 이 섬이 이렇게 나란히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섬에 이제 같은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키리비나 섬의 부족들인데요. 각 마을이 이렇게 해안을 따라 이제 마을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들이 희한하게 선물을 시대대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는 조개 액세서리를 돌리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지금 우리 식으로 치면 고구마와 같은 그들의 탄수화물, 신의함을 이제 돌립니다. 때때로. 근데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면 거기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개니까, 조개 껍데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비슷한 식물도 거기서 맨날 먹는 거예요. 지겨운 거. 요리를 해서 주는 거죠. 이 서양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있는 걸 쓸데없이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다 있는데 어디가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한쪽으로는 조개 액세서리를 돌리고 계속 반대편으로는 이제 고구마와 같이 생긴 구황작물을 이렇게 계속 선물로 마을들끼리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요. 근데 배가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위험한 것을 왜 할까? 왜 쓸데없는 에너지를 왜 낭비할까? 서구인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거 왜 하지? 돈도 안 되는 일, 시간도 안 돼. 사실 그 시간에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조금이라도 더 수확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만 둬요. 그냥 가만히 있자. 그 남자는 저쪽으로 꺼내. 이게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있으면 되게 네네. 제가 지금 말로 사실 다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상한 거 아시죠? 제가 다 사실 멋진 사진을 아주 많이 준비했었는데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준비해서.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 막셀모스가 옛날에 자기네 살던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유럽에서도 살던 옛날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절기마다 쓸데없는 선물들을 많이 돌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게 한 마을에서건 큰 집 작은 집 형제들끼리건 뭐 선물을 계속해서 돌리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고 다 어르신도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보면 잘하실 때 만약에 그 집에서 큰 아드님이 이제 그 제사 지낸다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쁜 큰형은 또 독점하지만 사실 그러면 다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받은 만큼 자기 조카들이나 형제들을 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그러잖아요. 뭐 조카들 옷이라도 사주던지 아니면 등록금이라도 대주던지. 또 생각해보면 농사 질 때 말이죠. 품앗이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3명일 때 품앗이를 하는데 우리는 아들이 4명이니까 그쪽 가서 4명 일할 때 너는 우리 집 와서 4번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품앗이의 정신은 거기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많으면 많은 대로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서 막세모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벌써 시장의 시스템으로 다 머리가 포맷이 되어 있어서 돈이 있어야만 혹은 내가 이익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교환하는 게 너무너무나 익숙한데 이 순진한 키리미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기쁜 마음으로 주고 또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언젠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고리가 계속해서 그 문화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키리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원시민족들에게도 있고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은 있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딱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사실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이렇게 부르면 강연하라고 하면 강연비 얼마지? 이렇게 먼저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막 들어요. 근데 아마 어른분들은 그러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시고 또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나누신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시장 경제 포맷이 다 되어 있어서 친구들끼리 밥 한 번 먹을 때도 기억을 다 해놔요. 이번에 내가 한번 샀으니까 쟤는 다음에 제가 사는 거지. 내가 한번 연애를 할 때도 연애란 노래 듣지만 밥을 샀으면 너는 차. 왜 나만 더 내야 돼? 이러한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가 사실 젊은이들을 시장 경제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활패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란 사실은 뇌물이에요. 뇌물이거나 투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순수하게 박애적인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하면 그게 더 묻혀서 올 때도 있고 모자르게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게 어딘가에 이렇게 돌아서 나에게 온다. 우리 마을의 묵은 물을 거쳐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일종의 선물 경제이고 이 태국적 사회들은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옛 사회들은 실제로 시장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인간이 그렇게 품앗이 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큰 집이 작은 집을 돌보고 작은 집도 큰 집에게 선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금 경제하면 시장만을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연 받으실 때 강연 들으시는 분들과 강연의 내용이 좀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죄송한데요. 젊은 애들한테는 정말 경제하면 시장이에요. 먹고 사느니 하면 시장. 먹고 사느냐면 내가 돈 벌어 내가 사느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르신분들은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전 사람들은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을 자급자족을 했고 마을에서 내가 자급자족이 안 되면 옆집 마을과 좀 품앗이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시장이 아니라 경제가 먹고 사는 일이라면 와이나 선물 경제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은 돈으로 시장에서 무언가를 판매해서 서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돌려쓰고 나눠쓰고 빌려쓰고 선물하면서 살았다. 그러한 경제의 모델을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 경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과거의 일이잖아요. 시장이 시작됐는데 이미 벌써 저와 같은 사람도 이제 너무나 시장에 익숙한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요즘은 투자의 개념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전환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익숙한 이런 사회에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시대의 변화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우리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정부는 개인적으로 한 정치가의 타락이고 그들을 둘러싼 권력자 집단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뭐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사회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들 가보면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삽니다. 무시하면 안 돼. 중국에 잘 사는 사람 인구 합쳐보면 한국 사람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눠 있거든요. 또 유럽 같은데, 프랑스 같은데 제가 있었던 나라에 다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진짜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엠마이오스라는 중고 가게 가보면 제가 어떤 것까지 거기 사봤냐면요. 한 20년 된 암벽밥솥 있죠. 그런 것도 사봤어요. 그런 것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유럽 사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인류가 고민해 왔습니다. 막시즘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고, 투쟁도 그 노동운동도 거기 그 연장선에서 이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한한 엄청난 집중력을 강의하면서 지금 선물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조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는 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이제 크게 한 주류가 정말 큰 주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제 내세워서 이거 착취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 양극화를 벗어나려고 양극화의 구도를 깨워보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정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빼앗아오는 과정이 우리가 체험하기 결국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더구나 성서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맹점이 뭐냐면 증오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계급적인 증오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이건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자는 말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잘잘못 넘어 기본적으로 상호에 대한 멸시와 차별과 증오에 기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극단으로 좌나우나 극단에 처해 있는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들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고 그 사회에 새로운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50년간 유럽과 한국 사회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이나 정부가 들어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본이 그러니까 세계화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운동들은 자본가가 막강한 또 다른 힘을 만들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힘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맹 이런 것도 보면 돈의 연맹이죠. 자본주의 시장의 라이프도 이제 가네요. 자본주의 시장의 연맹처럼 공산주의 국가의 연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어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그러나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았으면 또 덜 증오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담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의 커다란 세계적 흐름을 끊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돈이 세계적으로 돌기 때문이다. 시장이 하나로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들이 넘어가고 또 부자 나라의 공장들도 이동하고 노동자들도 이제 세계의 난민으로 떠들고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보았을 때 돈의 흐름을 끊자 혹은 돈을 최대한으로 덜 세계화로 돌리자라는 생각을 세계 시장으로 도는 돈을 웬만하면 조금 돌리자. 반대로 말하면
지역의 자급자족률을 높이자는 말이 이제 됩니다. 지역의 자급자족률.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들에 중국은 한번 거쳐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 땅의 노동자들, 농민들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쳐오지 않는 물건들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건 구수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말했던 쌍품 매형주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돈의 흐름을 막아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생활권을, 경제적 생활권을 웬만하면 많이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은 국제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드는 것을 세계를 노동자들이 연대해봤자 잘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대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노동의 본질이 풀지 못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자라고 해서 이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더 뻗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걸 우리가 늘 느끼고 좌절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냐면 각자 지역의 자급자족률을 높이자.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사용하자. 지역에서 자란 인재들을 그 지역에서 일하게 해주자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낯선 생각이죠? 근데 이미 벌써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생활협동조합. 주로 요즘에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경기도시장 동지사가 많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입니다. 기업을 크게 키우지 말고 근거리에서 생산된 소비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셀모스의 이론이 여기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그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지역사회.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시골에서 사시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것처럼 이렇게 후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시에서 우리가 세련되게 살면서도 또 풍요롭게 살면서도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에 좀 덜 좌지우지 될 만한 다양한 생활 수단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하나로 통폐합돼서 우리가 더 이상 쌀을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사오게 되면 중국이나 우리나 우리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쌀이 폭등하고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협동조합 체제들을 많이 이제 동네마다 갖추어가지고 농민들과 1대1 직거래 관계들을 많이 해놓을수록 외부의 경제의 위기에 훨씬 더 안정적인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상호 협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어떤 노동운동을 통한 자기 목 찾기와는 또 다른 연대의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서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좋게 보면 마을이고 조금만 크게 보면 도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까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협 같은 것들이 결국 도는 거잖아요. 나는 유기농 식품을 안전하게 먹고 사고 또한 이 이유는 농민에게 가고 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경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와 다른 협동조합은 뭐냐면 조합비를 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여기 연대하겠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이 생명 공동체에 나 속해 있을래.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합리적인 지출을 하겠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 생각해보면 15,000원, 2만원, 3만원 협동조합비 내는 거 되게 아깝고 비협동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이렇게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막세모스의 용어에 의하면 비합리적인 지출입니다. 비합리적. 철저하게 따져서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쿠폰 쪽이에요. 쿠폰 쪽. 요즘 그런 손주 딸들 많이 쓰는데요. 다 쿠폰을 모아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이윤이 되는 데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그 생산자들 혹은 판매자들끼리 무한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이죠. 왜? 나는 선택권이 있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레셔널한 경제적인 이코노미컬 소비자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이윤이 되는 방식으로만 경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지금 막 이 로컬 지역 중심으로 생겨나는 어떤 하지금 미약한 경제 조직들은 당장은 내가 비합리적인 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합비를 좀 내고 회의도 가보면서 귀찮지만 돈이 좀 더 들지만 지금 이 비합리적인 지출을 만들었을 때 결국 나도 굉장히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지역과 내 지역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갖고 생계수단을 가질 수 있는 협동의 경제체제를 이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는 세계의 시장자본주의에서 온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막세모스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키리위나의 폴리네시아의 키리위나 마을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비경제적인 행위들을 해요. 있는 조개 계속 돌리고 있는 고구마 계속 돌린다는 거. 이거 왜 하나? 그러니 가난하지. 그러니 못 살지. 이게 아니라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았더니 매우 합리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키리위나의 위치고요. 파푸아뉴기니아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리는 이제 조개 장식물 같은 것들이. 자, 이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 고리를 하나만, 인간의 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는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누군가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줄 때 고맙게 받는 의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적절할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지금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를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는 그들의 굉장히 지혜로운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돌리면 몸도 편하고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쓸데없는 선물을 계속 돌리면서 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선물을 계속 돌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내가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을 가져가고 그냥 물건만 딱 던져주고 오지 않거든요. 잘 살았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뚫어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에 금세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의 고리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 사라졌다는 것이죠. 현재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막세모스가 우리에게 다른 눈을 제시해 줍니다. 19세기 초반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무섭고 그리고 정말 냉혹하게 인간을 착취하던 시대인데 그때 이 막세모스 책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첫 페이지 중간입니다. 당시 유럽 곳곳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실업보험, 공제조합, 공공보호시설, 저축금고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정이 조금씩 탄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품목밖에 모르는 그 시대에 어떤 기업가들은 분명히 시장의 논리로는 그때 노동법 이런 거 없었거든요. 시장의 논리로는 그냥 하루에 노동자는 그냥 필요 없으면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조금 떼어놔가지고 기업가들이, 착한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실업 공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잘리게 되면 그 실업 공고에 모아둔 돈으로 노동자가 몇 달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도 다 이기적이어서 다 차문적으로 자기 가족, 자기 하나 살기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좀 내버려 두니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좀 연대해보자. 실업 기금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두레식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마련해가지고 먼저 자식 대학 가면 먼저 거기 몰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셀모스가 뭘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이기적이만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같이 살려고 뭔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산업사회 이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 노동자 연대 혹은 심지어 복지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과거의 어떤 품앗이, 과거의 연대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할 수는 없으니까 현대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나 혹은 지금 이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철학적이지 않은 눈으로 보면 또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윤이 되니까 이렇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긴 아주 깊은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인간의 삶에 어떤 여태까지 살아왔던 하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이기성을 벗어나서 같이 더불어 살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야 하라고 보는 사람과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무슨 노력을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뭐가 다를까요? 단순히 어떤 인간에 대한 현재의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다릅니다. 인간을 이기적이라고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계속 살면서 그걸 합리화해요. 이기적인 건 당연한 거야. 동물이잖아. 남들도 다 이기적인데 이렇게 합리화해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안 이기적인 게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최순실 전국에 죄송해요. 이런 전국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기 거 안 챙기면 그거야말로 바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관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자기중심의 인간관.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이 이상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인간 사익이 공익이다. 그래서 딱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다. 사익이 공익이다. 라는 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그러한 인간관이 그 행위의 문제도 있지만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 이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에서 그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악한데 죄인이다까지 고백하거든요. 이가 뭐냐면 원래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윤리가 생기게 됩니다. 강력한 윤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진리, 인간의 본성으로 바꿔놓은 우리 사회에서 죄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사랑은 쓸데없는 사치품이나 장식, 이웃사랑은 쓸데없는 장식품이나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이웃집에 뭐 하나 갖다 주려고 하고 누군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손 내밀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모습이다를 끊임없이 깨우치도록 노력을 합니다. 최근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 중에 저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생물학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오류가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그냥 정의하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이타성이나 사랑, 이웃사랑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는 정신의 과다한 진화로 표현합니다. 정신의 과다한 진화. 육체보다 너무 쓸데없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퇴화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프로이트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인간의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인간이해는 인간이 분명히 악하게 되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에서건 아니면 그것이 본인의 양심에서건 그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덜어내고 혹은 끊고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믿고 희망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신앙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동물적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인간이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간 이해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3시에 10분 3시 10분까지 해도 돼요? 연애는 안 되는데 늦었으니까 시작.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이 말 저 말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막세모스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이제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물 경제 안에 살고 있다, 서로 돕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 제도의 정신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또 다른 선한 본성에 기인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 폴 리게르라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는 막세모스를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아주 보기 힘든 개신교 철학자입니다. 그렇다고 개신교 신앙을 철학한 사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철학자인데요.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할 때는 철저한 철학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예외적으로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을 가지고 철학적인 분석의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막세모스의 선물 개념과 이제 연결시킵니다. 이 리게르가 보기에는 선물 좋다 이거예요. 선물. 우리가 다 선물고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주는 게 있으면 꼭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막세모스에게서는 머릿속에 있는 선물의 공식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선물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줬는데 생일이라고 새겨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한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정도는 참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바뀌어가지고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많이 챙겨줬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제가 몇 월 며칠 결혼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남편 생일 뭐 이런 것도 잘 하는데 어느 상황부터 난 너한테 안 할 거야. 딱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순환해야 돼요. 순환. 내가 주면 너도 적절하게 더 비싼 건 아니어도 좋지만 선물에 마음을 담아 나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선물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이게 막세모스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들의 제도들을 분석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주고 받고의 문제잖아요. 주고 받고의 문제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평등과 정의에서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평등과 정의만 있으면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과 정의만 있으면. 왜냐면 내가 뭔가 줄 텐데 너도 나한테 줄 거지 이 약속이 있어야 주고받음이 이제 흑물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한데 이게 어떠한 위기 상황에는 잘 작동하지 않거나 흑물 경제가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선물이란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해요. 신학적으로 선물이란 주고받음이 아니라 주고받은 그 이후의 문제고 거저줌에서 시작된다. 거저줌. 우리 성서에서 달란트,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프트가 달란트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능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고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근본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연과 세계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먹고 살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주셨을 때 신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너 여기서 잘 경작해가지고 나한테 바쳐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득대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거저주는 차원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타락하여서 노동으로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2차적인 우리의 죄의 명예에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그저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개인의 역사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어떤 인간도 처음에 날 때부터 성인으로 노동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 중에서도 유아기가 가장 긴 동물이에요. 혼자 먹고 살까지 위해서는 여기 어르신들 한 17년 정도는 혼자 먹고 사실 수 있는 성인이 되셨고요. 저희는 30살이 훨씬 이후로 제가 앞가림을 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 35살도 가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부모나 사회로부터 절대적인 의존적인 상태에서 길러집니다. 혼자 독립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선물로 거저준 그런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면 줌의 의무가 있긴 한데 줌의 고리가 이 안에서만 계속 뺑뺑 도는 게 아니야. 언제 시작됐는지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줌이 있었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계를 주셨고 부모와 이웃을 주셨고 우리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클 정도로. 그래서 주고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은 이게 당연히 받는 것도 먼저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저줌의 선물 차원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물의 고리를 이 순환으로 하는 막세머스에서 좀 벗어나서 직선으로 바꿔버려요. 선물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일 것이고 우리로 치면 부모가 우리에게 그냥 거저준 양육일 것이고 또 우리도 보면 친구에게 무언가를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무언가를 주는 나도 내가 그렇게 착했나? 라는 어떤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가능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세모스의 순환고리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다. 정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빠졌다. 거저주는 사랑의 차원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복지제도 정의로만 풀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왜 문제이냐면 사실은 정의도 못 가서 문제예요. 우리는 복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박근혜 정부가 그때 됐던 게 사실 진보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가장 진보적인 담론을 이제 선취한 것이거든요. 노령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진보가 사실 당황한 건 저 우리 건데 쟤네가 가져갔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논리가 빈약해졌죠. 물론 그 포퓰리즘으로 이용했고 제대로 약속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는 정치인들이 표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될까를 고민하고,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돈이 왜 뺏길까? 뺏겨야 되지 말 텐데, 이런 두려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막셀머스처럼 복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차원으로 한번 승격돼서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는 사랑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잘 살고, 먼저 우리 사회에 노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거저주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닫힌 이 선물의 고리를 점점점 확대해서 우리끼리만 잘 사는 사회에서 우리끼리를 점점 크게 한다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을 하나, 마지막 결론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어려운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요. 제가 마지막 문단 마치면 17페이지.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이 사람은 이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은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정의만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치며 위에 셋째 줄인데요. 정의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매개라면 사랑은 정의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매개인 것이다. 그러니까 막셀머스의 선물경상에서는 우리끼리 정의로운 거예요. 원래 이미 벌써 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날 때부터. 그게 정의인데요. 이것만 계속하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네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거저주는 경험을 해야 그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의롭게 자신의 몫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순환고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는 사랑에 앞서지만 사랑 없이는 정의는 제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정의의 크기가 더 커진다.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대상들이 이제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에 읽겠습니다. 사랑의 명령은커녕 정의의 명령마저 유린당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 속에서 다시금 그 권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명령을 뽑자면 사실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보다 정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협력으로 생산되는 사회의 부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정의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몫이 작은 사람들에게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 몫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의의 명령이 자본주의가 초래한 우리 시대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정의의 명령은 거침없이 세계로 확장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는 무능력하다. 복지제도라는 것이 결국 네가 우리 사회에서 기여했어? 노동했어? 이거와 사실은 근본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실업자, 장애인, 이민자, 노숙인, 노인, 고아, 난민 등 사회적 협력과 기여의 기회를 애시당초 완전히 박탈당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의의 명령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사랑의 명령은 이렇게 정의의 명령이 배려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며 정의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몫을 요청한다. 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작년에 쓴 글이에요. 최근 시리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럽 전역이 목자를 앓고 있다. 난민에 대해 적대적인 이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호혜성이 기초한 막셀머스의 선물 이론에 기초한 정의의 명령이 난민 수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줄 수 있다. 저출산의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한 독일에서 아프리카 난민 수용을 통해 저출산이 초래되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었는데요. 많은 독일인들이 난민들
수용하면 결국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아주 쉽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이런 정의의 명령은 사실 조금만 위기 처하면 이제 그만 스톱하게 됩니다. 호혜성의 협력 관계는 한쪽의 기여가 다른 쪽의 기여를 초과할 때 급격하게 와야 된다. 난민들이 초래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이 그들의 기여를 앞지를 때 호혜는 금세 적대적 태도로 돌변할 위험에 있다. 지금 유럽이 이 상황에 딱 처해 있습니다. 정의의 명령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의 명령은 수직 타산을 개선하는 모든 호혜적 정의 판단을 중지시키고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을 감내하며 그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당위성을 준다. 이렇듯 사랑의 명령은 정의의 관점에서 도무지 허락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고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인간 사회의 윤리성을 무한히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학은 정의의 윤리까지만 말을 하고 사랑의 윤리는 바로 신학과 종교의 몫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철학자 리케르는 종교의 사랑의 명령을 품은 종교를 끝까지 철학을 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본인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탈세속적인 이미 벌써 종교가 많이 위세를 잃은 유럽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정신 혹은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과 자비의 정신이 왜 인류에게 여전히 제도화돼야 되고 또 우리가 정의의 차원의 제도를 논의하는데 근본 정신으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끝까지 강의를 잘 해주신 김일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여유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저희 예약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응답 시간을 그래도 가질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오늘 자리는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니까 질문 짧게 해주시고 대답을 그 대신 길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주 의미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경제 가르칠 때 경제는 도움경제가 돼야 된다는 도움경제론을 그냥 나름대로 정비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 약 강의 들은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도 정리하셨지만은 분배 어떤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랑의 어떤 경제랄까 이게 과연 어떻게 그 현실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나? 리케르는 그걸 그냥 철학적인 사유로서 그 사랑을 사실은 사회화하고 경제화한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화하고 제도화하는 어떤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 사람이 철학자이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지금은 많지 않은데요. 프랑스의 개신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집단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개신교 단순히 개신교 철학자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이 70년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요. 여기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프랑스 물론 유럽이 각가지의 이유로 사회복지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요. 유럽의 사회복지가 발전된 데에는 개신교의 이웃사랑 정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만들어내는데 물론 경제적인 반면으로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득의 논리예요. 사실 진리의 논리라기보다는 설득의 논리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복지를 해야 공장이 잘 돌아가고 너도 유윤이 남을 거야. 좋은 노동자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만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지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헌금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서로 나누는 사랑의 행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이러한 담론들을 계속해서 이제 카톨릭 위주의 사회에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카톨릭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한참 이제 풍요 속에서 양극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제도 속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역시 스웨덴 대사가 그 자기의 사회복지를 그 스웨덴 복지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강연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로 뽑냐면 우리는 루터의 노동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요소가 복지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나누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사회복지 제도로 이제 꽃을 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신교 윤리학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복지 담론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담론들이 윤리나 신학이나 철학과 다 끊겨진 상태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또 다른 직업의 직군이 노동의 직군이 필요하니까 혹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업자가 될 거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학자들이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1%만 노동하고 99%는 노동의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저의 세대 말고 제 자식 후의 세대들이. 이제 그러면 결국 국가가 먹여 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제 논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건 진화론의 담론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하려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복지 제도들을 진화시킨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는 또 사랑과 어떤 장애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또 설명이 가능하고 사실 그래야 설득이 높아집니다. 인간의 제 학생들을 가르친 게 윤리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싫어해요. 도덕인 줄 알고 어른들 고리타분님 한 말인 줄 알고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 안에 굉장히 존엄함이 있다. 그리고 그 존엄함이란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열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내 스스로를 발견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존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복지를 왜 해야 될까라고 말했을 때 그게 우리가 존엄하게 서로 같이 살 방법이다라는 그 설득의 논리가 훨씬 더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또 정치적 논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잘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요. 경제, 생물 경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형법, 형법은 법입니다. 죄와 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죄는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하고 같은 어원이 있는 것이고, 부채라는 것은 뭔가를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을 돌려주지 못한 거죠.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응징을 하던 아니면은 그 부분 이제 그 형법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많은 사람들이 부채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빚을 져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언젠가는 탕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 있지 않습니까? 탕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갚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커다란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굳이 자본주의 경제다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다 공산주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제 체제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있는 그 딜레마일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리케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어려운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를 질문인데요.
우선 먼저 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주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받으려고 계약서 쓰고 준 상황이었는데 못 받을 상황이 이제 생기면 그것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물로 돌릴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받아야 됩니다. 그쵸? 빚을 내가 빚을 졌으면 저한테 갚아야죠. 개인적인 고리 안에서는. 그러나 이게 어떤 한 계층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치는 어떤 대학생들이나 어떤 우리 사회의 기민들이 어쩔 수 없이 치는 빚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탕감해주는, 그리고 거저주는 차원의 뒤 차원이죠. 먼저 처음으로 거저주는 차원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는 차원은 원래는 빚이었는데 선물로 바꿔주는 차원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듣고 읽은 이야기로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원래 그 운동이 좀 요즘에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학성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빚을 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통해서 거의 원금을 다 갚는데요. 이자를 갚는데 원금만큼이 된대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걸 부실채권으로 해서 판대요. 3,000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파는데 이제 카페들이 거의 몇백 개의 악성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조쳐도 그 투자한 금액을 뽑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죄의 자살이나 이런 단위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기독교 일부 진보 계열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낙선 채권을 대신 사주는 운동을 하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성남시청의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그 성남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 대형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꼬셔가지고 안식일법 있지 않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을 시켰어요. 네네네, 주빌리은행을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주빌리은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사는 일에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비판적으로는 그 대형 교회들이 커다란 절기원금을 거기에 쓰기로 아마 굉장히 수단이 좋은가 봐요.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했더라고요. 신앙의 컬러는 다르지만 정치가로서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도 굉장히 있지 않나라고 제가 둘러봐야 될까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장시간 남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시간도 늦어지고 더군다나 교회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어떤 때까지 상황 속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오늘 좋은 내용이 들었고 제가 몰랐던 많은 분들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오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또 이어나가는 그런 또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